아버지, 여기서 좀 쉬세요. 건강도 안 좋으신데 집에 계시면 외로우시잖아요. 아버지, 제 말 들리세요? 여긴 정말 좋은 곳이에요. 다른 어르신들도 많으시고, 빨리 서류에 사인이나 하시죠. 우리도 바쁘다고요. 그날의 대화가 아들과 며느리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차가운 철제 침대에 누워 형광등 불빛이 깜빡이는 낡은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이 악몽 같은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시간을 사흘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80년을 살아온 몸은 이미 시계처럼 정확했고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것도 여전히 습관이었습니다. 비록 허리가 굽고 손이 가끔 떨렸지만 저는 제 몸을 통제할 수 있다고, 아직 괜찮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성북동 언덕 위 저택, 제가 40년 전에 직접 설계해서 지은 이 집의 2층 안방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11월의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고 멀리 북한산 능선이 어스름 속에 검게 드러났습니다. 이 집에서 얼마나 많은 아침을 맞았던가, 이 창문 너머로 얼마나 많은 계절을 지켜봤던가. 세면대로 걸어가는데 왼쪽 다리가 또 뻣뻣하게 굳었습니다. 파킨슨병이라는 진단을 받은 지 벌써 5년째였습니다. 처음엔 손떨림만 있었는데 이제는 걸음걸이까지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늙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하고 주름이 깊게 패인 이 노인이 30년 전 대한전자를 일으켜 세우며 불철주야 뛰어다니던 그 강철민이 맞는지 가끔 의심스러웠습니다. 면도를 하려는데 손이 또 떨렸습니다. 면도날이 턱에 닿는 순간 미세하게 흔들렸고 작은 상처가 났습니다. 붉은 피가 한 방울 흘러내렸습니다. 젠장. 휴지로 피를 닦아내며 저는 거울 속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몸은 늙었어도 눈빛만은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아직 저는 제정신이었고 생각할 수 있었고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7시 정각, 저는 1층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제가 오기 전부터 이미 큰아들 민수와 며느리 선희, 그리고 작은아들 민호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자리는 비어 있었지만 아무도 저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일어나셨어요? 민수가 형식적으로 인사했습니다. 눈은 휴대폰 화면에 박혀 있었습니다. 아침 드세요. 며느리 선희가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제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제자리에 앉았습니다. 상에는 밥과 국, 몇 가지 반찬이 놓여 있었는데 예전처럼 정성스럽지 않았습니다. 데워 먹은 냉동 반찬과 레토르트 국이었습니다. 예전에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아내 최순자는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떠난 뒤로 이 집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이 집을 집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이라고 불렀고 저는 점점 이방인이 되어갔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국그릇을 잡기가 힘들었습니다. 국물이 약간 흘렀고 그것이 식탁보에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조심하세요. 또 흘리시네. 선희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저는 작게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다고. 80평생을 살아온 사람이, 평생 가족을 먹여 살린 사람이 손이 떨려 국을 흘렸다고 며느리에게 사과를 해야 하는 이 상황이 서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참아야 해. 이 집은 이제 민수네 집이니까. 식사 내내 아무도 저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계속 휴대폰으로 회사 메일을 확인했고 민호는 신문을 보는 척하며 멍하니 앉아 있었고
선희는 식사를 빨리 끝내고 싶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10분간의 침묵 끝에 민수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가 할 말씀이 있어서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딱딱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이냐? 아버지 건강 말입니다. 요즘 많이 안 좋으시잖아요. 민수가 선희를 힐끗 쳐다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파킨슨도 그렇고 혼자 계시면 위험하실 것 같아서요. 넘어지시기라도 하면 큰일이잖아요. 나는 괜찮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으시긴요. 며칠 전에도 계단에서 비틀거리셨잖아요. 다행히 제가 봐서 붙잡았지. 그냥 넘어지셨으면 큰 사고였어요. 선희가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다가 다리에 힘이 빠져 잠깐 휘청거렸던 날. 그런데 며느리가 절 붙잡아준 기억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 혼자 난간을 잡고 버텼던 것으로 기억했습니다. 그건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민수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저희도 걱정이 많아요. 회사 일도 바쁘고 아버지 돌봐드릴 시간이 없어요. 집에 간병인을 두자니 아버지가 싫어하시잖아요. 작년에 제가 간병인을 단호히 거부했던 것을 아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이 제 사생활을 들여다보는 것이 싫었습니다. 저는 아직 혼자 할 수 있다고, 도움이 필요 없다고 고집을 부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봤어요. 괜찮은 요양원 하나 찾았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요양원. 그 단어가 귓가에서 울렸습니다. 요양원? 네. 강남에 있는 곳인데 시설도 좋고 의료진도 상주해요. 아버지 같은 분들이 편하게 지내시기 좋은 곳이에요. 민수는 마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처럼 밝게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나는 싫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집에서 살겠다. 나는 아직 혼자 할 수 있어. 아버지, 고집 부리지 마세요. 이게 다 아버지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선희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혼자 계시다가 무슨 일 생기면 누가 책임질 건데요? 우린 매일 회사 다녀야 하고 아버지 24시간 케어할 수 없어요. 나는 케어가 필요 없어.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는 아직 정신 멀쩡하고 걸을 수도 있고 혼자 밥도 먹을 수 있어. 아버지, 흥분하지 마세요. 민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형 말이 맞아요. 요양원이 나쁜 곳 아니에요. 요즘은 시설도 좋고 거기 계신 분들도 다 아버지 또래시고. 닥쳐. 저는 소리쳤습니다. 식탁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숨을 가다듬으며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었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시는데 물이 목으로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진정해. 진정하라고. 아버지, 이미 결정된 일입니다. 민수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입소하시면 돼요. 짐은 저희가 챙겨드릴게요. 뭐? 이미 계약했어요. 보증금도 넣었고요. 선희가 덧붙였습니다. 아버지가 동의 안 하셔도 법적으로 보호자 동의로 가능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상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결정된 통보였습니다. 아이들은 제 의견 따위는 관심도 없었고 단지 형식적으로 알려주러 온 것뿐이었습니다. 너희들이 감히 나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키웠고 너희에게 이 모든 걸 물려줬는데 이게 너희가 날 대접하는 방식이냐? 아버지,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이건 합리적인 결정이에요. 민수는 여전히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이해하실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저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씩 바라봤습니다. 큰아들 민수, 제가 회사를 물려준 그 아들은 이제 저를 마치 처리해야 할 문제처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선희, 한 번도 저를 진심으로 대한 적 없던 그녀는 이제 대놓고 귀찮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 민호, 형의 그늘에 가려 살아온 그는 형 눈치만 보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내 자식들이란 말인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았다. 아버지, 알았다고 했다. 저는 등을 돌렸습니다. 월요일에 갈게. 그리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그날부터 월요일까지 사흘이 흘렀습니다. 저는 제 방에 틀어박혀 지난 세월을 정리했습니다. 80년 인생의 기록들이 이 방 곳곳에 쌓여 있었습니다. 책장에 꽂힌 오래된 경영학 책들, 벽에 걸린 대한전자 창립기념 액자, 서랍 속 깊숙이 보관해둔 아내의 사진들, 그리고 저는 서랍 맨 밑에서 낡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 상자 안에는 제가 평생 지켜온 비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스위스 은행 계좌 정보가 적힌 수첩, 회사 정관 원본, 그리고 저는 오래된 인감 도장을 꺼냈습니다. 1975년 제가 대한전자를 창립하던 해에 만든 이 도장은 진짜 경영권의 증표였습니다. 법적으로 이 도장이 찍힌 문서만이 유효했고 민수에게 물려준 도장은 사실 일상 업무용에 불과했습니다.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남겨뒀던 건데 설마 이런 날이 정말 올 줄이야. 저는 이 도장을 손에 쥐고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작은 가방 하나에 몇 벌의 옷을 챙겼습니다. 나무 상자는 가방 맨 밑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민수와 선희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준비되셨어요? 차 대기하고 있어요. 민수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집을 둘러봤습니다. 40년을 살았던 이 집, 아내와 함께 웃고 울었던 이 공간, 아이들이 뛰어놀던 이 복도,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가자. 저는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검은색 세단이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민수가 제 가방을 트렁크에 실었고 선희가 뒷좌석 문을 열어줬습니다. 저는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하면서 백미러로 뒤돌아 점점 멀어지는 저택을 바라봤습니다. 안녕.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차는 강남이 아니라 경기도 외곽으로 달렸습니다. 민수야, 여기가 어디냐? 강남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저는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아, 위치가 바뀌었어요. 여기가 더 좋대요. 민수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차는 한적한 시골길을 한참 달리더니 낡은 3층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헤든 요양원이라는 간판이 바래져 있었고 건물 외벽은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좋은 시설?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내리세요. 민수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저는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어디선가 소독약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현관으로 들어서자 중년 남자가 반갑게 다가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제가 원장 김태수입니다. 그는 활짝 웃었지만 그 눈빛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저희 요양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기서 편안하게 지내실 거예요. 원장은 저를 안내하며 복도를 걸었습니다. 복도는 어두웠고 곳곳에 얼룩진 자국이 있었습니다. 멀리서 노인들의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가 내가 살 곳이란 말인가.
아버지 방은 2층입니다. 4인실이에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4인실? 1인실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예산 문제가 있어서요. 4인실도 괜찮아요. 선희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계단은 좁고 가팔랐고 난간은 녹슬어 있었습니다. 203호. 제 방문이 열렸습니다. 좁은 방에 철제 침대 4개가 빽빽이 들어차 있었고 창문은 작고 흐려서 밖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3명의 노인이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그들은 저를 보고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여기가 아버지 침대예요. 민수가 구석 침대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그 침대에 가방을 내려놨습니다. 그럼 아버지, 저희는 갈게요. 바빠서요. 민수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벌써? 네. 적응 잘하세요. 나중에 면회 올게요. 선희가 형식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들은 돌아섰습니다. 민수야. 저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이 돌아봤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그 말에 무슨 의미가 담겼는지 아들은 알았을까요? 아들은 잠깐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홀로 낯선 방에 남겨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차가운 철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깜빡거렸고 어디선가 물 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옆 침대에 노인이 신음하며 뒤척였고 복도에서는 간병인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히 못해. 밤에 시끄럽게 왜 이래. 누군가가 맞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가 내가 말년을 보낼 곳이란 말인가.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아침 식탁에서 아이들이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예요. 이게 합리적인 결정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실 거예요. 이해하라고? 이걸?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80년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이렇게 무력하고 초라하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재벌 회장으로 살았고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렸고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쳤던 그 강철민이 이제는 자식들에게 버림받아 삼류 요양원에 갇힌 쓸모없는 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어둠 속에서 인감 도장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아무리 숨겨둔 카드가 있어도 이 상황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도장을 도로 상자에 넣고 베개 밑에 감췄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80년의 삶을 되돌아봤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어디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했을까? 왜 저는 이런 말로를 맞이하게 된 걸까? 새벽 6시 복도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어나. 밥 시간이야. 간병인이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뻐근했고 허리가 아팠습니다. 이 딱딱한 침대에서 잠을 잤더니 몸이 망가진 것 같았습니다. 식당으로 내려가자 좁은 공간에 낡은 테이블들이 놓여 있었고 노인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습니다. 배식구에서 플라스틱 식판을 받았습니다. 밥, 국, 몇 가지 반찬. 양은 적었고 국은 미지근했습니다. 저는 구석자리에 앉아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떠먹는데 입맛이 없었습니다. 이게 밥인가? 밥은 설익었고 국은 싱거웠고 반찬은 상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먹어야 했습니다. 안 먹으면 쓰러질 테니까. 식사를 마치고 복도를 걷는데 앞에서 누군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야. 한 노인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그를 부축하려 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비켜. 갑자기 간병인이 저를 밀쳤습니다. 누가 건드리래? 가만히 있어. 간병인은 쓰러진 노인을 거칠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맨날 넘어지고 난리야. 조심하라고 했잖아. 미안합니다.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여기는 지옥이다. 저는 제 방으로 돌아와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흐린 유리 너머로 황량한 들판이 보였습니다. 이 요양원은 사방이 허허벌판에 둘러싸여 있었고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도 3km는 떨어져 있을 것 같았습니다. 탈출할 수도 없겠군. 설령 나간다 해도 80세 노인이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집은 이미 아이들 것이고 제게 남은 건 이 요양원뿐입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다시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인감 도장을 손에 쥐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저는 도장을 도로 넣고 상자를 베개 밑 깊숙이 감췄습니다. 그리고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보자. 혹시 아이들이 마음을 바꿀지도 몰라.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 자신도 믿지 못하는 희망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마이너스 결정적 순간, 밤 10시쯤 복도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저는 잠에서 깨어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기가 203호? 응. 조용히 해.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민수와 선희의 목소리였습니다. 왜 이 시간에? 저는 숨을 죽이고 침대에 누운 채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문틈으로 그들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아버지 잠든 것 같은데? 당연하지. 약 탔으니까. 약? 원장한테 부탁했어. 밤에 수면제 타서 먹이라고. 뭐? 그럼 우리가 찾는 동안 안 깰 거네? 응. 빨리 찾자. 서류가 어디 있을지 모르겠어. 그들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자는 척했습니다. 민수와 선희는 제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없는데? 여기 옷밖에 없잖아. 침대 밑도 봐. 그들은 제 침대 밑을 뒤졌습니다. 여기도 없어. 이상하네. 분명 아버지가 가지고 있을 텐데. 혹시 은행 금고? 아니야. 아버지 성격상 옆에 두고 있을 거야. 그들이 베개를 들추려 하자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직였습니다. 깼나? 선희가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너희가 뭐 하는 거냐? 제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아, 아버지. 깨셨어요? 민수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냥 잘 주무시나 확인하러 왔어요. 거짓말. 저는 일어나 앉았습니다. 너희가 뭘 찾는지 안다. 뭘 알아요? 내 서류, 내 도장.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바보로 보이냐?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날 여기 쳐넣은 이유가 뭔지 이제 알겠다. 선희가 비웃었습니다. 알면 어쩔 건데요? 아버지는 이미 여기 갇혔잖아요. 갇혔다고? 그래요. 아버지는 이제 아무것도 못해요. 회사도 우리 거고, 집도 우리 거고, 아버지 명의 계좌는 전부 우리가 관리해요. 민수가 선희를 제지하려 했지만 선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아버지는 이제 쓸모없어요. 그냥 여기서 조용히 늙어가세요. 우리가 가끔 면회나 와줄게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꺾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지막 남은 희망의 끈이. 아이들이 언젠가는 양심을 되찾을 거라는 기대가.
모두 산산조각 났습니다. 나가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장 나가. 아버지, 나가라고 했어. 저는 소리쳤습니다. 민수와 선희는 서로를 보더니 어깨를 으쓱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다시 홀로 남겨졌습니다. 침대에 앉아 저는 손을 떨며 베개 밑에서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인감 도장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알겠다.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슬픔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단지 차가운 결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너희가 원한 거지? 전쟁을. 손에 쥔 도장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좋아. 시작하자. 그날 밤 80세 강철민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냉혹한 전략가 강철민이 다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먹어야죠. 안 먹으면 굶는 거예요. 손이 떨려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시간 없어요. 다른 사람들도 먹여야 한다고요. 간병인의 손이 제 입에 거칠게 숟가락을 밀어 넣었습니다. 목에 걸려 기침이 터져 나왔고 국물이 옷에 쏟아졌습니다. 또 흘렸네. 정말. 그날 오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요양원이 아니라 감옥이었고 우리는 죄수가 아니라 그저 숫자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날 밤 이후로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민수와 선희가 방문한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베개 밑에 숨겨둔 나무 상자를 꼭 껴안은 채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80세의 몸으로 이 요양원에 갇힌 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있을까요?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 저는 곧 더 급박한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이 요양원의 실체를 말입니다. 요양원의 하루는 간병인들의 고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일어나. 밥 시간이야. 철컹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간병인, 그의 이름은 박씨라고만 불렸는데 얼굴에는 항상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빨리 안 일어나. 옆 침대에 김할아버지가 천천히 몸을 일으키자 박씨는 다가가 이불을 확 걷어찼습니다. 맨날 느려 터져서 다른 사람들 기다린다고. 죄송합니다. 김할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그는 75세였지만 치매 초기 증세가 있어서 움직임이 느렸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밤새 뒤척인 탓에 허리가 굳어 있었습니다. 손을 짚고 천천히 몸을 일으키는데 박 씨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강 할아버지도 빨리요. 5분 안에 식당 안 오면 밥 없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일어났습니다. 허리를 펴는데 둔한 통증이 척추를 타고 올라왔고 왼쪽 다리가 저려서 제대로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파킨슨 증상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는 것 같았습니다. 견뎌야 해. 저는 벽을 짚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세면장으로 가는 복도는 좁고 어두웠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렸고 바닥에는 얼룩진 자국들이 여기저기 있었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노인들의 채취가 뒤섞인 악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세면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여러 노인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세면대는 단 3개뿐이었고 물은 찬물만 나왔습니다. 제 차례가 왔을 때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일주일 만에 저는 10년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졌고 볼은 푹 꺼져 광대뼈가 도드라졌습니다. 백발은 산발이 되어 있었고 수염도 덥수룩했습니다. 이게 나란 말인가.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얼음장같이 차가운 물이 얼굴을 때렸지만
오히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정신 차려. 여기서 무너지면 끝이야. 좁은 공간에 낡은 테이블들이 빽빽이 들어차 있었고 40여 명의 노인들이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배식구에서는 2명의 여자 간병인이 기계적으로 음식을 퍼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줄을 서서 식판을 받았습니다. 밥, 국, 2가지 반찬. 양은 한 줌도 안 되었습니다. 밥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국은 건더기 없이 맹물에 가까웠습니다. 반찬은 무말랭이와 김치인데 김치는 시큼한 냄새가 났습니다. 이걸 먹으라고?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구석자리에 앉아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떠먹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파킨슨 증상이 아침마다 심했습니다. 숟가락을 입까지 가져가는 게 쉽지 않았고 밥알이 식탁으로 떨어졌습니다. 젠장. 저는 숟가락을 꽉 쥐고 다시 시도했습니다. 이번엔 성공적으로 입에 넣었지만 밥은 푸석푸석하고 맛이 없었습니다. 국을 마시려는데 손이 또 떨렸습니다. 국그릇을 들어 올리는 순간 그릇이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쨍그랑. 국그릇이 바닥에 떨어지며 깨졌습니다.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고 제 바지에도 쏟아졌습니다. 식당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뭐야? 누가 또 엎질렀어? 여자 간병인이 소리치며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이름표에는 최 씨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 강 할아버지네. 맨날 흘리시네요. 죄송합니다. 손이 떨려서. 손이 떨리면 조심하시든가. 여기 청소 누가 해요? 최 씨는 걸레를 들고 와 거칠게 바닥을 닦았습니다. 국은 이제 없어요. 흘렸으니까 끝. 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변 노인들이 저를 힐끗힐끗 쳐다봤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여기서는 누구도 누구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도우려다가는 자신도 화를 당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남은 밥과 반찬만으로 식사를 마쳤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더 달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오전 10시는 약 시간이었습니다. 간병인들이 작은 종이컵에 약을 담아 노인들에게 돌렸습니다. 저에게도 종이컵이 왔습니다. 안에는 흰색 알약 3개와 분홍색 알약 2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약입니까? 저는 박 씨에게 물었습니다. 혈압약이랑 소화제요. 빨리 드세요. 저는 혈압약을 먹지 않는데 원장님이 처방하신 거예요. 드셔야 해요. 박 씨는 물컵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약을 보며 의심이 들었습니다. 제가 먹던 약은 노란색 알약이었는데 이 약들은 본 적이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혹시 약 이름을 알 수 있을까요? 질문 많으시네. 그냥 드시면 돼요. 박 씨의 목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물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약을 입에 넣는 척하며 실제로는 혀 밑에 숨겼습니다. 물을 마시는 척하고 나중에 화장실에서 뱉어냈습니다. 뭔가 이상해. 제 본능이 경고했습니다. 이 약들은 정상적인 처방이 아닐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오후 2시쯤 저는 복도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방에만 있으면 미칠 것 같아서 천천히라도 걷고 싶었습니다. 복도 끝에 원장실이 있었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 달 수입은 얼마나 돼? 원장 김태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정부 지원금 2천만 원, 입소자 가족들한테 받은 거 1,500만 원, 그리고 약값 빼돌린 게 300만 원입니다. 여자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아마 회계 담당자인 것 같았습니다. 약값 빼돌리기는 계속해.
어차피 노인네들이 뭘 먹는지 모르니까. 네. 그런데 원장님, 203호 강철민 할아버지요. 제 이름이 나오자 저는 더욱 집중했습니다. 아, 그 할아버지. 아들이 뭐라던? 보증금 5천만 원 넣으면서 절대 밖에 못 나가게 하라고 했어요. 특별히 감시하라고요. 그래, 뭔가 있나 보네. 좋아. 그럼 203호는 내가 직접 관리하지. 혹시 모르니까 약도 좀 더 세게 줘. 수면제 2배로. 수면제 2배로. 제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충격 때문이었습니다. 민수가 원장에게 돈을 주고 저를 감시하라고 지시한 겁니까? 그리고 제게 준 약은 혈압약이 아니라 수면제였던 겁니까? 그리고 이번 달에 죽은 노인 있잖아. 301호. 그 할머니 유품 처리는 어떻게 됐어? 가족들한테 연락 안 하고 저희가 다 정리했어요. 통장에 남아있던 거 300만 원 빼돌렸습니다. 잘했어. 어차피 가족들도 관심 없으니까 계속 그렇게 해. 죽은 노인의 재산까지 빼돌린다고?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학대 요양원이 아니었습니다. 조직적인 범죄 집단이었습니다. 노인들의 재산을 빼돌리고 정부 지원금을 횡령하고 심지어 약까지 조작하는 이 미친 자식들. 저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더 듣다가는 들킬 수도 있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오는 길에 화장실 앞에서 누군가 쓰러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저는 달려갔습니다. 쓰러진 사람은 같은 방을 쓰는 이병수 할아버지였습니다. 75세로 전직 회계사라고 들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신음하며 배를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어디 아프세요? 제가 간병인을 부를게요. 아, 아니야. 부르지 마. 이 할아버지는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부르면 더 맞아. 맞는다고요? 밥을 안 먹는다고. 때렸어. 이 할아버지의 옷을 들춰보니 옆구리에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미친.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병원에 가셔야 해요. 병원? 여기서 병원 가게 해줄 것 같아? 가족들이 돈 안 내면 안 보내줘. 이 할아버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우린 그냥 버려진 거야. 아무도 신경 안 써. 저는 그를 부축해서 방까지 데려갔습니다. 침대에 눕히고 제가 가진 파스를 붙여줬습니다. 고맙네. 강 할아버지. 천만에요. 푹 쉬세요. 저는 제 침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여기 있는 노인들은 모두 저와 같은 처지였습니다.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요양원에 갇혀서 학대받고 착취당하고 그리고 아무도 구해주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이 악순환을 끊어야 해. 저녁 식사 시간. 식당에서 또 사건이 터졌습니다. 102호에 사는 박 할머니가 밥을 먹다가 갑자기 구토를 했습니다. 우액. 음식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뭐야? 또 토해. 박 씨가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일부러 그러는 거죠. 청소 힘들게. 아니에요. 몸이 안 좋아서. 박 할머니는 87세의 고령이었고 소화 기능이 약했습니다. 몸이 안 좋으면 먹지를 말든가. 박 씨는 박 할머니의 식판을 확 빼앗았습니다. 오늘 저녁 없어요. 이따 방 청소도 할머니가 직접 하세요. 네, 제가 청소를? 당연하죠. 할머니가 토했으니까. 87세 할머니에게 청소를 시킨다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할머니가 아파서 토한 건데 왜 청소를 시킵니까?
그건 간병인이 할 일 아닙니까? 박 씨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강 할아버지, 참견하지 마세요. 참견이 아닙니다. 당신네가 하는 짓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뭐? 박 씨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여기서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할아버지도 당하고 싶어요? 그의 눈빛이 위협적이었습니다. 저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당하든 말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할 겁니다. 이 할아버지가 박 씨가 주먹을 쥐려는 순간 무슨 일이야? 원장 김태수가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원장님, 강철민 할아버지가 말을 안 들어요. 박 씨가 고자질했습니다. 김태수는 저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강 할아버지, 적응이 안 되시나 보네요? 그는 웃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규칙이 있어요. 규칙을 지키셔야 합니다. 노인을 학대하는 게 규칙입니까? 학대요? 우리는 관리를 하는 겁니다. 할아버지, 오해하시네. 김태수는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아들분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아버지가 말썽 부리면 바로 연락 달래요. 그럼 저희는 아들분께 전화해야겠네요. 민수에게 연락한다고?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민수가 알면 더 심한 조치를 취할 게 뻔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물러섰습니다. 김태수는 만족한 듯 웃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조용히 지내는 게 서로 좋아요. 그는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저는 자리로 돌아와 남은 식사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목을 막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복도를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1층 원장실에서 불빛이 새어나왔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가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민수 사장님, 네. 아버님은 잘 계세요. 김태수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말씀대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밖에 못 나가게 막았고요. 민수와 통화하고 있군. 그런데 사장님, 아버님이 좀 말을 안 들으세요. 오늘도 간병인한테 대들고. 아, 네. 알겠습니다. 약을 더 늘리면 되겠네요. 수면제 용량 올리겠습니다. 수면제 용량을 올린다고? 그리고 사장님, 저번에 말씀하신 그거. 네, 아버님 명의 통장이요. 언제쯤 처리하실 건지. 아, 이미 처리하셨어요? 다 빼내셨다고요? 하, 대단하시네요.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명의 통장을 이미 빼냈다고? 그럼 아버님은 이제 완전히 무일푼이시네요. 걱정 마세요. 저희가 잘 관리하겠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평생 사실 테니까요. 네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다음 달 관리비도 잘 부탁드립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수는 제 통장을 전부 빼냈습니다. 그리고 저를 평생 이 요양원에 가두려 합니다. 약으로 정신을 흐리게 만들고 박과의 연락을 차단하고 천천히 죽을 때까지 방치할 계획인 겁니다. 이 미친 자식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냉정함도 찾아왔습니다. 진정해. 감정적으로 굴면 진다. 저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저는 베개 밑에서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인감 도장을 손에 쥐었습니다. 이제는 때가 왔어.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은 저를 완전히 제거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이 요양원은 범죄의 온상이었습니다.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정말로 죽을 때까지 갇혀 지내게 될 겁니다. 그렇게는 못해. 저는 80년을 살아왔습니다. 맨손으로 회사를 일궜고 수많은 위기를 극복했고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몸은 늙고 병들었지만 제 정신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그리고 제게는 아직 카드가 남아 있었습니다. 한영숙. 30년간 저의 비서로 일했던 그녀. 회사의 모든 비밀을 아는 그녀. 저에게 충성을 다했던 그녀. 그녀라면 제 편이 되어줄 겁니다. 저는 수첩을 꺼내 그녀의 연락처를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연락하지? 이 요양원에서는 휴대폰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간병인들이 압수했고 외부 전화도 원장의 허가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편지밖에 없어. 저는 수첩 한 장을 찢어서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떨리는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썼습니다. 영숙 씨에게. 나 강철민입니다.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헤든 요양원에 갇혀 있습니다. 민수가 나를 배신했습니다. 모든 통장을 빼냈고 나를 영원히 여기 가두려 합니다. 이 요양원은 범죄 집단입니다. 노인 학대, 재산 갈취, 정부 지원금 횡령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영숙 씨, 당신만 믿습니다. 즉시 법무법인 태산의 김 변호사에게 연락하세요. 그리고 우리은행 본점 VIP 금고에 가세요. 비밀번호는 75만 815입니다. 거기에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스위스 은행 계좌 정보, 회사 정관 원본, 비상경영권 서류, 그리고 민수의 배임 증거. 이제 전쟁입니다. 내가 일군 모든 것을 지키겠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강철민 올림. 편지를 다 쓰고 저는 작은 봉투에 넣었습니다. 주소는 한영숙의 집으로 적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붙이지? 요양원에서는 우편물도 검열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었습니다. 배달부가 오는 시간을 이용하는 겁니다. 매일 오후 3시쯤 택배기사가 요양원에 물건을 배달하러 왔습니다. 그때 몰래 편지를 건넬 수 있을 겁니다. 내일 해야지. 저는 편지를 나무 상자에 넣고 다시 베개 밑에 숨겼습니다. 다음 날 오후 3시, 저는 1층 현관 근처를 배회하며 택배기사를 기다렸습니다. 3시 10분쯤 트럭 한 대가 요양원 앞에 섰습니다. 40대 남자 택배기사가 큰 상자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배달 왔습니다. 간병인이 상자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 틈을 타서 저는 택배기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네. 택배기사가 저를 보았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편지와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 편지 좀 붙여주실 수 있나요? 우표 살 돈입니다. 택배기사는 잠깐 망설이더니 편지와 돈을 받았습니다. 네, 붙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택배기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제발, 제발 영숙 씨에게 무사히 전달되길. 편지를 붙인 지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편지가 제대로 전달됐을까? 영숙 씨가 받았을까? 혹시 잃어버린 건 아닐까? 불안이 저를 잠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요양원 생활은 여전히 지옥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찬물로 세수하고 형편없는 음식을 먹고 간병인들의 폭언과 폭행을 견디고 밤에는 수면제 때문에 몽롱한 정신으로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약을 계속 몰래 뱉어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깨어 있어야 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편지를 붙인 지 10일째 되는 밤, 저는 침대에 누워 거의 포기할 지경이었습니다. 역시 안 되는 건가? 그때 복도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면회 시간 아닌데. 강철민 회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여자 목소리, 익숙한 목소리.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영숙 씨,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68세의 한영숙이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흰 블라우스, 짧은 흰 머리, 여전히 꼿꼿한 자세. 30년을 함께 일했던 제 비서, 제 유일한 동지. 회장님, 영숙 씨가 저에게 달려와 손을 잡았습니다. 편지 받았습니다. 즉시 달려왔어요. 영숙 씨,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처음으로 이 지옥 같은 요양원에서 제 편인 사람을 만났습니다. 회장님, 걱정 마세요. 제가 모든 준비를 끝냈습니다. 영숙 씨가 속삭였습니다. 김 변호사도 섭외했고 스위스 계좌도 확인했어요. 이제 반격할 준비가 됐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80세 노인의 웃음이 아니라 전쟁을 시작하는 전략가의 웃음이었습니다. 좋아. 이제 시작하자. 네, 회장님. 그날 밤 강철민의 역습이 시작되었습니다. 회장님, 스위스 은행 계좌에 있는 금액이. 한영숙이 서류를 펼쳐 보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2,300억 원입니다. 그리고 이 서류는 회사 정관 원본입니다. 여기 명시된 창립자, 거부권 조항. 민수 사장이 하는 모든 중요 결정을 회장님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날 밤 요양원 뒷마당 구석진 벤치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무력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전쟁을 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진 전사였습니다. 한영숙이 도착한 그날 밤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원장 김태수는 처음에 면회를 막으려 했지만 영숙 씨가 변호사 명함을 내밀며 법적 대리인 자격으로 왔다고 하자 마지못해 허락했습니다. 30분만 드릴게요. 규칙이에요. 김태수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1층 면회실에서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영숙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원장님, 제가 회장님과 산책을 좀 하고 싶은데요. 밀폐된 공간보다는 신선한 공기를 뿌시면서 이야기하는 게 어르신 건강에 좋지 않을까요? 그녀는 봉투 하나를 슬쩍 내밀었습니다. 두툼한 봉투였습니다. 원장님도 수고가 많으시잖아요. 커피라도 드시라고. 김태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봉투를 받아들고 속을 살짝 확인하더니 만면에 웃음을 띄웠습니다. 아, 뭐 그 정도는. 좋습니다. 뒷마당에 벤치가 있어요. 거기서 이야기하세요. 근데 30분 안에 끝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원장님. 영숙 씨는 제 팔을 잡고 천천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뒷문을 나서자 11월의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고 멀리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뒷마당에는 낡은 나무 벤치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회장님,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영숙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편지 받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민수 사장이 그럴 줄은. 나도 믿고 싶지 않았네. 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내 자식이 날 이렇게 대할 줄은 몰랐어. 회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영숙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수 사장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바로잡을 겁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회장님이 편지에 쓰신 대로 우리은행 VIP 금고에 다녀왔어요. 비밀번호가 맞았고 모든 서류를 확보했습니다. 영숙 씨가 펼쳐 보인 서류들을 보는 순간 저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첫 번째 서류. 이건 스위스 은행 계좌 명세서예요. 회장님 명의로 된 계좌에. 그녀가 숫자를 가리켰습니다. 2,300억 원이 있습니다. 2,300억.
제가 30년 전부터 조금씩 빼돌려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회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를 대비한 비상금. 민수는 이 계좌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직 그대로 있군.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가 못 찾았어. 네. 계좌가 스위스 은행이고 또 회장님 다른 이름으로 개설되어 있어서요. 강민호가 아니라 어머님 성함인 박철민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어머니의 성을 따서 만든 가명. 아무도 추적할 수 없는 완벽한 비밀 계좌였습니다. 두 번째 서류. 이건 대한전자 정관 원본입니다. 영숙 씨가 두꺼운 서류를 펼쳤습니다. 여기 23조를 보세요. 창립자 거부권 조항입니다. 저는 그 조항을 읽었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몰래 삽입해둔 조항이었습니다. 회사의 중요 결정사항인 수합병, 자산 매각, 임원 선임, 정관 변경 등에 대해 창립자는 절대적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권한은 창립자가 생존해 있는 한 유효하며 양도 및 포기 불가능하다. 민수가 이걸 아나? 모를 겁니다. 이 조항은 정관 개정 이력에도 제대로 기록되지 않았어요. 회장님이 의도적으로 숨기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 조항을 보험으로 남겨뒀습니다. 언젠가 회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제가 막을 수 있도록. 설마 제 아들을 막는 데 쓰게 될 줄은 몰랐지만. 세 번째 서류. 이건 회사 지분 명세서예요. 영숙 씨가 말했습니다. 민수 사장이 현재 35%를 보유하고 있고 민호 상무가 15%, 그리고 기타 주주들이 35%입니다. 나머지 15%는 그게 바로 회장님 명의예요. 스위스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보유하고 계신 지분입니다. 제가 10년 전부터 조금씩 사모은 주식이었습니다. 명의는 스위스 법인으로 되어 있어서 민수는 그것이 제 것인지 몰랐을 겁니다. 그럼 내가 회사 지분 15%의 실소유주란 얘기지? 네. 그리고 창립자 거부권까지 있으시니까 사실상 회장님이 여전히 회사의 최고 권력자십니다. 저는 서류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수야, 넌 아직 몰랐구나. 아버지가 얼마나 치밀한 사람인지. 네 번째 서류. 이건 민수 사장의 배임 증거입니다. 영숙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제가 아는 경리부 직원에게 몰래 받아온 건데요. 민수 사장이 회사 자금 50억 원을 빼돌렸어요. 개인 계좌로요. 50억? 네. 명목은 해외 투자금이었는데 실제로는 개인 용도로 쓴 것 같아요. 이건 명백한 배임죄입니다. 저는 서류를 넘기며 민수의 계좌 내역을 봤습니다. 해외여행, 명품 구매, 고급 식당, 회사 돈으로 사치를 부린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이 자식이.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영숙 씨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민수 사장이 회장님 명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한 기록이에요. 총 8억 원. 회장님 도장을 위조해서 뺀 겁니다. 도장 위조? 네. 이건 사문서 위조죄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저는 서류를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제 아들이 제 도장을 위조해서 돈을 훔쳤다니. 이 정도면 민수를 고소할 수 있겠군. 충분합니다. 배임죄, 횡령죄, 사문서 위조죄. 실형 선고 가능한 수준이에요. 영숙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 아들을 감옥에 보낸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민수가 저에게 한 짓을 떠올리니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정당한 응징이야. 좋아. 민수에 대한 건 일단 보류하자. 타이밍이 중요해. 알겠습니다. 그보다 먼저 처리할 게 있어. 저는 요양원 건물을 돌아보았습니다. 이 요양원 말이야.
이 요양원의 실체를 파헤쳐야 해. 저는 영숙 씨에게 말했습니다. 노인 학대, 재산 갈취, 정부 지원금 횡령. 이 모든 걸 증거로 확보해야 해. 어떻게 하실 건데요? 회장님, 혼자서는 힘드실 텐데. 혼자가 아니야. 저는 옆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203호에 같이 있는 이병수 할아버지. 그분이 전직 회계사야. 장부를 볼 줄 아는 분이지. 그분과 협력하시겠다고요? 그래. 그리고 여기 다른 노인들도 설득할 거야. 우리가 함께 움직이면 증거를 모을 수 있어. 영숙 씨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위험하지 않을까요? 들키면. 들키지 않을 거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위험한 싸움을 해왔어.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영숙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바깥에서 도울 일을 말씀드릴게요. 그녀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첫째, 법무법인 태산의 김재현 변호사와 접촉했어요. 그분은 회장님이 예전에 도와주신 적이 있어서 기꺼이 협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김 변호사. 그래, 그 친구 믿을 만하지. 둘째, 사립탐정을 고용했어요. 민수 사장과 요양원 원장의 동선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잘했어. 셋째, 복지부 내부에 제보 채널을 확보했어요. 요양원 비리 증거가 모이면 바로 제보할 수 있습니다. 영숙 씨는 여전히 유능했습니다. 30년간 제 비서로 일한 경험이 빛을 발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이거. 그녀는 작은 물건을 꺼냈습니다. 이게 뭔가? 초소형 녹음기예요.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녹음돼요. 혹시 모를 대화를 녹음하실 때 쓰세요. 저는 녹음기를 받아들었습니다. 손톱만 한 크기였습니다. 주머니에 넣고 다니시면 돼요. 배터리는 일주일 가고요. 고맙네. 그리고 이것도. 영숙 씨는 또 다른 물건을 꺼냈습니다. 작은 휴대폰이었습니다. 이건 선불폰이에요. 추적이 안 돼요. 제 번호가 저장되어 있으니까 급한 일 있으면 연락하세요. 여기는 휴대폰이 금지되어 있어. 그래서 작은 걸로 준비했어요. 속옷 주머니에 넣고 다니시면 안 들킬 거예요. 저는 휴대폰을 받아들고 감동했습니다. 이 68세의 여인은 저보다 더 치밀했습니다. 영숙 씨, 정말 고맙네. 회장님, 제가 회장님께 신세 얼마나 졌는데요. 이 정도는 당연한 거예요. 그녀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함께 이겨내요. 회장님은 혼자가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이 어둠 속에서 빛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들어가셔야 할 것 같아요. 영숙 씨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올게요. 그때까지 증거 수집 부탁드려요. 알았네. 조심해서 가. 우리는 일어섰습니다. 아, 그리고 회장님. 영숙 씨가 가방에서 작은 봉지를 꺼냈습니다. 어머님이 좋아하시던 호두과자요. 제가 사왔어요. 아내가 좋아하던 호두과자. 저는 봉지를 받아들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맙네.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건강 챙기시고요. 영숙 씨는 저를 안아줬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우리는 뒷문으로 들어왔고 현관에서 김태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 끝나셨어요?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영숙 씨는 정중하게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저는 그녀가 차를 타고 멀어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영숙 씨, 조심해서 가.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일찍 일어나 이병수 할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그가 화장실에서 나오자 저는 그를 불렀습니다. 이 할아버지, 잠깐 얘기 좀 하시죠.
네. 무슨 일이세요? 저는 주변을 살펴보고 조용한 복도 구석으로 그를 데려갔습니다. 이 할아버지 전직 회계사시라고 들었습니다. 아, 네. 40년 동안 회계사로 일했었죠. 그럼 장부를 볼 줄 아시겠네요. 당연하죠. 그게 제 전문인데요.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 요양원의 장부를 볼 수 있을까요? 이 할아버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왜 그러시죠? 이 요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걸 아시죠? 이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죠. 노인 학대에 음식도 형편없고 의료 서비스도 없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곳은 조직적으로 노인들의 재산을 빼돌리고 정부 지원금을 횡령하고 있어요. 어떻게 아세요? 제가 원장실 앞에서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들었던 대화를 이 할아버지에게 전했습니다. 이 할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내는 돈이 제대로 쓰이지 않는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의 실체를 파헤치려고 합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이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돕겠습니다. 이런 부정을 그냥 둘 수 없어요. 고맙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일단 요양원의 재정 흐름을 파악해야 합니다. 장부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원장실에 장부가 있을 텐데 들어가기가 쉽지 않죠. 제가 원장을 밖으로 유인할 테니 그 사이에 들어가서 장부를 확인하시겠습니까? 그건 위험한데 위험하지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이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보죠. 사흘 후 저는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오후 2시 원장 김태수가 원장실에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1층 현관으로 가서 쓰러지는 척했습니다. 바닥에 쓰러지며 신음했습니다. 강 할아버지, 간병인 박 씨가 달려왔습니다. 어디 아프세요? 가슴이 아파. 저는 가슴을 움켜쥐고 신음했습니다. 원장님, 강 할아버지가 쓰러졌어요. 박 씨가 소리쳤습니다. 김태수가 원장실에서 나왔습니다. 뭐야, 왜 또? 그는 다가와 저를 확인했습니다. 119 불러야 하나? 아니, 괜찮아요. 그냥 숨이 좀 가빠서.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밖에 나가서 바람 좀 쐬면 나을 것 같아요. 그럼 밖에 나가서 좀 있어요. 박 씨, 할아버지 좀 도와드려. 네. 박 씨가 저를 부축해서 밖으로 데려갔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원장실은 비어 있었고 김태수는 현관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이병수 할아버지가 움직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복도를 지나 원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이병수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75년을 살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원장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쌓여 있었고 컴퓨터가 켜져 있었습니다. 장부가 어디 있을까? 그는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첫 번째 서랍 마이너스 개인 물품들, 두 번째 서랍 마이너스 각종 계약서들, 세 번째 서랍 마이너스 잠겨 있었습니다. 여기다. 그는 예전에 배운 기술을 떠올렸습니다. 회계사 시절 잠긴 서랍을 여는 법을 아는 동료가 있었습니다. 클립 하나를 구부려 자물쇠에 넣고 조심스럽게 돌렸습니다. 딸깍 열렸습니다. 안에는 두꺼운 장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장부를 꺼내 빠르게 넘겼습니다. 이건 세상에. 장부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정부 지원금
월 4천만 원 수령 실제 사용 1천만 원, 3천만 원 횡령. 입소자 식비 1인당 5천원 책정 실제 사용 1천원, 4천원 착복. 의료비 약품 구매 허위 기록. 실제로는 기한 지난 약 사용. 노인 재산관리 사망한 노인들의 통장에서 무단 인출. 이건 범죄야. 명백한 범죄. 이병수는 휴대폰을 꺼내 장부를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찰칵, 찰칵, 찰칵. 중요한 페이지들을 모두 찍었습니다. 10장, 20장, 30장. 그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씨, 강 할아버지는 괜찮아? 김태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안 돼. 이병수는 서둘러 장부를 서랍에 넣고 잠갔습니다. 그리고 책상 밑으로 숨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김태수가 들어왔습니다. 휴, 노인네들 관리하기 진짜 힘들어. 그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병수는 책상 밑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김태수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형님, 나 태수야. 이번 달 상납금 준비했어. 3천만 원. 네, 알았어. 조만간 만나자. 상납금? 이병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요양원 사업 정말 짭짤해. 노인네들 관리만 하면 돈이 술술 들어오니까. 하하. 이병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사람은 양심도 없는 괴물이었습니다. 김태수는 잠시 서류를 보더니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이병수는 조심스럽게 책상 밑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원장실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이병수 할아버지는 저에게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강 할아버지, 사진 다 찍었어요. 정말입니까? 저는 사진들을 확인했습니다. 장부에 찍힌 숫자들, 횡령의 증거들이 선명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이 할아버지. 그리고 이것도 들었어요. 이병수는 김태수의 전화 통화 내용을 전했습니다. 상납금이라고 했어요. 누군가에게 돈을 바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상납금. 혹시 조직 폭력배? 그럴 수도 있어요. 이 요양원이 그런 조직과 연결되어 있을지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더 큰 사건이야. 저는 즉시 영숙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증거 확보 완료. 장부 사진 30장. 조직 폭력배 연루 의심. 빠른 시일 내 만나자. 2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방문하겠습니다. 사진 전송 준비하세요. 저는 이병수와 함께 다른 노인들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105호의 최영희 할머니였습니다. 83세로 딸에게 버림받아 요양원에 왔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이 요양원을 고발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고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린 버려진 사람들인데.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권리가 있어요. 학대받지 않을 권리, 재산을 지킬 권리.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아무도 안 도와줘요. 최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당신 말이 맞아요. 나도 돕겠어요. 두 번째는 208호의 김성우 할아버지였습니다. 77세로 아들에게 사기당해 무일푼으로 요양원에 왔다고 했습니다. 저도 이 요양원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제 통장에 돈이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 다 사라졌더라고요. 원장이 빼돌린 겁니다. 우리가 함께 증거를 모으면 되찾을 수 있어요. 그럼 저도 하겠습니다. 하나둘씩 노인들이 저희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15명의 노인들이 모였습니다. 우리는 비밀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해든 정의단. 농담 같은 이름이었지만 우리는 진지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영숙 씨가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도 김태수에게 돈을 주고 뒷마당에서 만났습니다. 회장님, 사진 전송해 주세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블루투스로 사진들을 전송했습니다. 영숙 씨는 사진들을 확인하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하네요. 그래. 이 정도면 원장을 고발할 수 있지? 충분해요. 복지부에 제보하고 경찰에도 고발하겠습니다. 좋아. 그리고 민수에 대한 것도 준비해. 네. 김 변호사가 민수 사장의 배임 혐의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고 있어요. 영숙 씨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고소장 초안이에요. 회장님, 서명만 하시면 즉시 검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소장을 읽었습니다. 피고소인 강민수는 대한전자 CEO로 재직하면서 회사 자금 50억 원을 횡령하고 고소인 강철민의 개인 계좌에서 8억 원을 무단으로 인출하였으며 과정에서 고소인의 도장을 위조하였음. 이는 업무상 횡령죄, 배임죄,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함. 제 아들을 고소하는 문서. 저는 펜을 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지만 민수가 저에게 한 짓을 떠올렸습니다. 저를 요양원에 버리고 재산을 빼돌리고 죽을 때까지 가두려 했던 그 배신. 더 이상 아들이 아니야. 저는 서명했습니다. 좋아요. 이제 타이밍만 잡으면 돼요. 영숙 씨가 고소장을 챙겼습니다. 회장님, 언제 공격을 시작할까요? 일단 요양원부터 먼저 처리하자. 요양원이 무너지면 민수도 당황할 거야. 그때 한 번에 몰아치는 거지. 알겠습니다. 복지부 제보는 언제 할 수 있나? 내일이라도 가능해요. 좋아. 그럼 내일 제보해. 그리고 언론에도 흘려. 언론이요? 그래. 이런 건 여론의 힘이 필요해. 언론이 보도하면 복지부도 움직일 수밖에 없어. 영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아는 기자가 있어요. 사회부 기자인데 이런 문제에 관심이 많아요. 연락해봐. 네. 그리고 회장님, 한 가지 더 있어요. 영숙 씨가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대한전자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예요. 주주총회? 네. 회장님이 15% 지분을 보유하고 계시니까 주주총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어요. 이걸 이용해서 민수 사장을 압박할 수 있어요.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주주총회. 거기서 민수의 비리를 폭로하는 거지. 좋은 생각이야. 주주총회 소집을 요청하자. 언제로 할까요? 2주 후. 그때쯤이면 요양원 사건이 터질 거고 민수도 혼란스러울 거야. 그때 한 방 먹이는 거지. 완벽하네요. 영숙 씨가 웃었습니다. 회장님, 마치 예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회사에서 전략 짜시던 그때처럼. 그래. 나는 아직 죽지 않았어.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반격이 시작이야.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전체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1단계 요양원 붕괴, 복지부 제보 내일, 언론 보도 3일 후, 경찰 수사 일주일 후, 원장 김태수 구속, 요양원 폐쇄, 2단계 민수 압박, 주주총회 소집 2주 후, 배임 혐의 폭로, 경영권 박탈 시도, 3단계 최후의 심판, 검찰 고소, 회사 지배권 회복, 재산 되찾기, 모든 계획이 완벽했습니다. 저는 베개 밑에서 인감 도장을 꺼냈습니다. 차가운 도장을 손에 쥐고 할아버지, 저예요. 지원이요. 문 앞에 선 젊은 여자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까만 머리, 또렷한 눈빛, 그리고 긴 코트 아래로 드러난 청바지. 민수의 딸, 제 손녀 강지원이었습니다.
너 왜 여기 왔니? 할아버지 보고 싶어서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경계를 늦출 수 없었습니다. 민수가 보낸 건가? 나를 감시하려고? 영숙 씨와의 만남 이후 사흘이 흘렀습니다. 그 사흘 동안 저는 요양원 안에서 조용히 하지만 치밀하게 움직였습니다. 해든 정의단으로 이름 붙인 우리 15명의 노인들은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병수 할아버지는 원장실에 추가 서류들을 몰래 사진 찍었고, 최영희 할머니는 간병인들의 폭언과 폭행 장면을 몰래 녹음했으며, 김성호 할아버지는 요양원의 식사 사진을 매일 찍어 기록했습니다. 저는 모든 증거를 수합하여 영숙 씨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영숙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복지부 제보 완료. 언론 제보도 완료. 이번 주 금요일 저녁 뉴스에 보도 예정. 준비하세요. 금요일. 오늘이 바로 그 금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6시 50분. 10분 후면 저녁 뉴스가 시작됩니다. 드디어 시작이야. 오후 7시. 저는 1층 거실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에는 오래된 TV가 하나 있었고 몇몇 노인들이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조용히 앉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앵커가 뉴스를 진행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 한 요양원에서 노인 학대와 재산 갈취가 자행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복지부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기자가 요양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바로 이 해든 요양원 앞이었습니다. 이곳 해든 요양원은 40여 명의 노인들이 생활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최근 복지부에 충격적인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이 요양원이 노인들을 학대하고 정부 지원금을 횡령하며 심지어 노인들의 재산까지 빼돌렸다는 것입니다. 화면에 모자이크 처리된 장부 사진이 나왔습니다. 제가 찍은 그 사진이었습니다. 저희가 입수한 내부 장부를 보면 이 요양원은 정부로부터 월 4천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1천만 원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계속됐습니다. 또한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식사의 질도 형편없었습니다. 1인당 5,000원의 식비가 책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1,000원어치의 음식만 제공됐습니다. 화면에 요양원 식사 사진이 나왔습니다. 김성호 할아버지가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밥, 건더기 없는 국, 썩은 김치. 복지부는 내일 이 요양원에 대한 정격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뉴스가 끝났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노인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하나둘씩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짝, 짝, 짝. 이병수 할아버지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해냈습니다. 강 할아버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하지만 저도 마음속으로는 기뻤습니다. 첫 번째 공격이 성공했습니다. 뉴스가 나간 지 10분 후 원장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뉴스에 나왔다고. 김태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복도로 나가 원장실 쪽을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김태수가 전화기를 붙잡고 다급하게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형님, 큰일 났어요. 뉴스에 우리 요양원이 나왔어요. 네. 증거가 어떻게 유출됐냐고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내일 복지부가 온다고요? 어떻게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장부요? 장부는? 아, 맞다. 장부. 김태수는 전화를 끊고 서둘러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장부를 꺼내 찍기 시작했습니다. 증거인멸을 하는군.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사진으로 찍어뒀으니까요. 김태수는 찢은 장부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박 씨? 내일 당분간 나오지 마. 복지부 사람들 올 거야. 일단 숨어 있어. 그는 간병인들에게 도망치라고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비겁한 놈. 저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김태수는 노인들을 더욱 철저히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사 시간에 그가 직접 식당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어제 뉴스 보셨죠?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누군가 우리 요양원을 모함했습니다. 거짓 제보를 한 겁니다. 노인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외부에 연락한 분 계세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발각되면 그 사람은 즉시 퇴소 조치될 겁니다. 갈 곳도 없이 길거리에 쫓겨나게 될 거예요. 협박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외부인 면회는 전면 금지합니다. 복지부 조사가 끝날 때까지요. 원장님, 그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최영희 할머니가 항의했습니다. 가족도 못 만나게 하신다는 겁니까? 조사 기간 동안만입니다. 이해해 주세요. 김태수는 냉정하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영숙 씨도 못 만나게 되는 건가? 다음 날 오전 10시 복지부 조사관 3명이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중년의 남자 조사관이 김태수에게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보건복지부 요양시설 감사팀입니다. 정격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네. 협조하겠습니다. 김태수는 긴장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조사관들은 요양원 곳곳을 돌아다니며 체크했습니다. 주방, 침실, 화장실, 원장실. 저는 복도에서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한 여자 조사관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실례지만 몇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그러세요. 여기 생활하시면서 불편하신 점은 없으셨나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 말하면 김태수가 보복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지금이었습니다. 많습니다. 어떤 점이요? 음식이 형편없고 간병인들이 노인들을 때리고 의료 서비스도 없습니다. 조사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폭행이 있었다고요? 네. 103호의 이병수 할아버지가 맞아서 갈비뼈에 멍이 들었습니다. 지금 확인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저는 조사관을 이병수 할아버지에게 데려갔습니다. 이병수 할아버지는 옷을 들쳐 옆구리에 멍을 보여줬습니다. 조사관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누가 때린 겁니까? 간병인 박 씨요. 밥을 안 먹는다고 때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록하겠습니다. 조사는 오후까지 이어졌습니다. 조사관들은 장부를 요구했지만 김태수는 분실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하지만 조사관들은 현장에서 발견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문제점을 파악했습니다. 부실한 식사, 불결한 환경, 부족한 의료 장비, 그리고 노인들의 증언. 오후 5시 조사관들이 김태수를 불렀습니다. 원장님, 1차 조사 결과 중대한 문제점들이 발견됐습니다. 정식 수사를 위해 경찰에 고발하겠습니다. 뭐라고요? 김태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 요양원은 당분간 운영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안 됩니다. 제발. 김태수가 애원했지만 조사관들은 냉정했습니다. 노인분들은 다른 시설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조사관들이 떠났습니다. 김태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끝났어. 다 끝났어.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인과응보지.
그날 저녁 6시쯤 저는 방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복지부 감사로 하루 종일 긴장했던 탓에 피곤했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톡톡톡.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20대 중반의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까만 긴 머리, 또렷한 눈빛, 긴 코트 아래로 청바지와 운동화.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지원이, 너 왜 여기 왔니? 민수의 딸, 제 손녀 강지원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녀는 문을 닫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저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내 아버지가 보냈니? 아니요. 아빠는 제가 여기 온 거 몰라요. 그럼 어떻게 여기를 알았지? 할머니 유품 정리하다가 이 요양원 계약서를 봤어요. 지원이는 가방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요양원 계약서였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여기 계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왜 할아버지를 이런 곳에?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왔어요. 할아버지 만나러.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내 아버지가 시킨 거 아니냐? 나를 감시하라고? 아니에요. 지원이는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믿어주세요. 전 아빠 편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 편이냐? 할아버지 편이요. 그녀는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아빠가 뭘 하고 있는지 알아요. 회사 돈 빼돌리고 할아버지 통장에서 돈 빼내고. 어떻게 알았니? 우연히 들었어요. 아빠랑 엄마가 통화하는 거요. 아버지 통장 정리 끝났다. 요양원에서 평생 못 나오게 했다. 그런 얘기들. 지원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 충격받았어요. 우리 아빠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를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그녀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거짓말하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앉아라. 저는 침대 끝을 가리켰습니다. 지원이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어때요? 괜찮으세요? 괜찮지 않아. 지옥이지.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노인들을 때리고 학대하고 재산을 빼돌리고 이곳은 요양원이 아니라 범죄 소굴이야. 지원이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할아버지를 이런 곳에 넣었다고요? 그래. 내 아버지가 원장한테 돈 주고 날 평생 가두라고 지시했어. 세상에. 지원이는 고개를 감싸쥐었습니다. 미안해요, 할아버지. 제가 몰랐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저는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오히려 내가 와줘서 고마워. 할아버지, 여기서 나가실 수 있어요? 물론이지.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아니? 무슨 계획이요? 내 아버지를 무너뜨릴 계획. 지원이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래. 나는 아직 죽지 않았어. 그리고 내 아버지가 저지른 범죄를 반드시 응징할 거야. 저는 베개 밑에서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인감 도장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뭔지 아니? 도장? 인가요? 회사 인감 도장이야. 진짜 경영권의 증표지. 지원이는 도장을 보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럼 아빠가 가진 건 일상 업무용일 뿐이야. 진짜 권력은 아직 내가 쥐고 있어. 저는 도장을 도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 은행 계좌에 2,300억이 있어. 내 아버지는 그걸 몰라. 2,300억? 그래. 그리고 회사 정관에 창립자 거부권이 있어서 내 아버지의 중요 결정을 내가 거부할 수 있어. 지원이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할아버지가 아직 회사를 장악하고 계신 거예요? 법적으로는 그렇지. 하지만 지금은 이 요양원에 갇혀 있으니까 실행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외부의 협력자가 필요해. 협력자요? 내 옛 비서 한영숙 씨가 바깥에서 움직이고 있어. 그리고 이제 저는 지원이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겠니? 지원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와드릴게요, 할아버지. 내가 뭘 하면 될까요? 지원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꺼내 한영숙의 연락처를 적어줬습니다. 이분이 내 비서였던 한영숙 씨야. 이 번호로 전화해서 내가 누군지 밝히고 협력하고 싶다고 해. 네. 그리고 내 아버지의 일정을 파악해. 언제 회사에 가고, 언제 집에 오고, 누구를 만나는지. 왜요? 타이밍을 잡아야 해. 우리가 공격할 때 내 아버지가 가장 취약한 순간을 노려야 하니까. 지원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 아버지 서재나 서류를 볼 수 있니? 볼 수는 있는데 회사 관련 서류가 있으면 사진 찍어도 특히 돈거래 관련된 거. 알겠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지원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절대 들키면 안 돼. 내 아버지한테 들키면 위험해질 수 있어. 걱정 마세요, 할아버지. 조심할게요. 지원이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아내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근데 언제 여기서 나가세요? 곧이야. 복지부 조사가 끝나면 노인들을 다른 시설로 이송한대. 그때 나갈 수 있을 거야. 그럼 어디로 가실 건데요? 한영숙 씨가 준비한 곳이 있어. 안전한 곳이지. 다행이다. 지원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자주 올게요. 고맙구나. 하지만 너무 자주 오면 내 아버지가 의심할 수 있어. 조심해라. 네. 지원이는 일어섰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갈게요. 한영숙 씨한테 바로 연락드릴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지원이는 문을 열고 나가려다가 다시 돌아와 저를 안아줬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지원아. 그녀가 떠난 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예상치 못한 동맹이 생겼군. 지원이의 등장은 변수였습니다. 좋은 변수였습니다. 이제 저희 편에는 한영숙과 지원이 그리고 요양원 안에 15명의 노인들이 있었습니다. 충분해. 충분히 싸울 수 있어. 그날 밤 9시 김태수는 원장실에서 CCTV 영상을 돌려보고 있었습니다. 누가 제보한 거지? 누가? 그는 요양원 곳곳에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복도, 식당, 현관, 그리고 뒷마당의 영상에서 멈췄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한영숙과 만나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강철민, 이 할아버지가. 김태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는 영상을 계속 돌렸습니다. 제가 이병수와 대화하는 장면, 최영희와 대화하는 장면, 김성우와 대화하는 장면. 이 할아버지가 노인들을 선동했어. 그리고 외부에 제보한 거야. 김태수는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강철민. 그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수 사장님? 나 김태수입니다. 네, 뉴스 봤을 겁니다. 복지부 조사도 나왔고요. 그런데 사장님, 제보자가 누군지 알아냈어요. 바로 아버님이에요. 전화 너머로 민수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확실합니다. CCTV에 다 찍혔어요. 외부 사람이랑 만나서 뭔가 주고받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요? 글쎄요. 일단 아버님을 더 강하게 통제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김태수는 전화를 끊고 불길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저는 침대에서 잠들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강철민 할아버지, 김태수가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간병인 박 씨와 다른 남자 직원 2명이 따라왔습니다. 무슨 일이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솔직히 말씀하시죠. 복지부에 제보한 거 할아버지죠? 무슨 소리요? 시치미 떼지 마세요. CCTV에 다 찍혔어요. 외부 사람이랑 만나서 뭔가 주고받던 거. 저는 침묵했습니다. 역시 할아버지였군요. 김태수가 비웃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80세 노인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그래, 내가 했어. 저는 당당하게 인정했습니다. 내 놈들의 범죄를 고발했지. 그게 뭐가 잘못됐나? 잘못된 거 없죠. 하지만 할아버지는 대가를 치러야 해요. 김태수가 손짓하자 간병인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뭐 하는 거야? 저는 소리쳤지만 그들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할아버지, 당분간 격리 조치하겠습니다. 다른 노인들 선동하지 못하게요. 격리? 어디로? 지하실이요. 거기 조용한 방이 하나 있어요. 이 미친. 저는 발버둥 쳤지만 젊은 남자 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끌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강 할아버지, 이병수 할아버지가 달려왔지만 박 씨가 막았습니다. 비켜. 할아버지, 가만히 계세요. 저는 지하실로 끌려갔습니다. 좁고 어두운 방, 창문도 없고 환기도 안 되는 곳. 그들은 저를 그 방에 밀어 넣었습니다. 여기서 반성하세요, 할아버지. 복지부 조사 끝날 때까지요. 쾅! 문이 닫혔습니다. 자물쇠가 채워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지하실은 춥고 습했습니다. 바닥은 콘크리트였고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작은 침대 하나와 양동이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들켰어. 김태수가 날 제보자로 지목했어. 하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제보는 끝났고 복지부 조사도 진행 중이었습니다. 요양원은 곧 문을 닫을 것이고 저는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다행히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한영숙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하실에 격리됨. 하지만 괜찮음. 계획 계속 진행. 지원이가 연락할 것임. 잘 챙겨주길. 5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걱정 마세요. 곧 구출하겠습니다. 경찰에도 연락했어요. 버티세요. 저는 휴대폰을 꺼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지만 나쁘지 않아. 오히려 이것은 김태수의 추가 범죄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노인 감금. 이것은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내 무덤을 내가 판 거야, 김태수. 다음 날 아침, 강지원은 아버지 민수의 서재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출근했고 어머니는 친구들과 브런치를 먹으러 나갔습니다. 집에는 지원이 혼자였습니다. 서재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지원이는 조심스럽게 서류들을 넘겼습니다. 대한전자 임원회의록, 재무제표 계약서, 그리고 한 서류에서 눈이 멈췄습니다. 해외 투자금 계좌 이체 내역. 50억 원이 아버지 개인 계좌로 이체된 기록이었습니다. 이게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횡령 증거구나. 지원이는 휴대폰으로 서류를 사진 찍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서류들도 계속 찍었습니다. 10장, 20장, 30장.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원아, 집에 있니? 어머니 선희의 목소리였습니다. 안 돼. 지원이는 서둘러 서류를 제자리에 놓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엄마, 왜 벌써 왔어? 친구가 급한 일이 생겨서 취소됐어. 너 뭐 했어? 아, 그냥 책 좀 찾으려고. 서재에? 선희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지원이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책? 소설책. 할아버지가 예전에 추천해 주신 거. 할아버지? 선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너 할아버지 만났어? 아니, 아니야. 예전에 추천해 주신 거라고. 거짓말하지 마. 어제 요양원 갔다 왔지? 지원이는 놀라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어떻게? 요양원 원장한테 연락 왔어. 젊은 여자가 강철민 할아버지 면회 왔다고. 그게 너지? 선희가 다가왔습니다. 지원아, 너 할아버지한테 뭐라고 했어?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냥 보고 싶어서 갔을 뿐이야. 거짓말. 너 할아버지 편 들려고 하는 거지? 엄마, 무슨 소리야? 너 아빠한테 이를 거야. 각오해. 선희는 휴대폰을 꺼내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원이는 급히 방으로 달려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한영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한영숙 선생님이세요? 저 강지원이에요. 할아버지가 연락하라고 하셨어요. 아, 지원 씨. 할아버지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선생님, 지금 큰일 났어요. 엄마한테 들켰어요. 곧 아빠가 알 거예요. 진정하세요. 지원 씨, 집 나올 수 있어요? 네, 나갈 수 있어요. 그럼 지금 바로 나오세요. 제가 주소 보낼게요. 거기로 오세요. 네. 지원이는 가방을 챙겨 창문을 열었습니다. 다행히 1층이었습니다. 그녀는 창문으로 뛰어내려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같은 시각, 민수는 회사에서 선희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뭐? 지원이가 아버지 만났다고? 그래. 그리고 방금 서재에 있더라고. 뭔가 찾는 것 같았어.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서류를 봤을 수도 있겠네. 어떻게? 일단 지원이를 찾아. 절대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해. 이미 도망갔어. 창문으로 나갔어. 뭐? 민수는 전화를 끊고 비서를 불렀습니다. 즉시 경호팀 불러. 내 딸 찾아야 해. 그리고 김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원장, 나 민수요. 아버지를 더 강하게 감시해요. 절대 밖에 못 나가게. 이미 지하실에 격리했습니다. 잘했어요. 그리고 혹시 젊은 여자가 또 오면 절대 면회 못하게 해요. 알겠습니다. 민수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일이 꼬이고 있어. 어떡하지? 그날 밤, 저는 지하실에서 한영숙에게서 온 문자를 읽었습니다. 지원 씨 무사히 구출했습니다. 지금 제 집에 있어요. 서류 사진도 확보했습니다. 완벽한 증거예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잘했어, 지원아. 그리고 다음 문자를 읽었습니다. 경찰이 내일 요양원 압수수색 온답니다. 회장님을 구출할 거예요. 조금만 더 버티세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거의 다 왔어. 어둡고 춥고 습한 지하실이었지만 저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폭풍의 끝에는 승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문 없는 지하실에서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손에 쥔 인감 도장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뜨거웠습니다.